오늘은 4월 23일, 현재 시각은 4시 9분 5시에 책을 읽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5시. 태어나는 시간과 죽는 시간, 우는 시간, 춤추는 시간, 살생하는 시간, 그리고 치유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있다. 파괴를 위한 시간과 건설을 위한 시간도 있다. 여기까지는 시간을 파괴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한 시간을 재건할 시간이다. 시간의 원천을 찾는 것이다. 시간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파악해보자. 이 세상의 기본 동력학에서 모든 변수가 동등하다면 인간이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 내 시계는 무엇을 측정하는 걸까? 항상 앞으로만 가고 결코 뒤로 가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런 걸까? 그런 것은 세상의 기본 문법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시간은 대체 무엇일까? 세상의 기본 문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냥 어떤 식으로든 등장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고양이는 우주의 기본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구 곳곳에서 불쑥 등장하기를 반복하는 복잡한 것이다. 풀밭에 있는 청소년 무리. 이들은 무슨 게임을 할지 결정하고 팀을 짠다. 우리는 이렇게 했었다. 무리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친구 2명이 차례로 팀원을 선택하고 홀짝 맞추기로 어느 편이 먼저 게임을 시작할지 정했다. 이 지루한 과정이 끝나야 두 팀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 전에 두 팀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 어디에도 없었다. 팀을 정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위와 아래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세상의 기본 방정식에는 없다. 그렇다면 어디서 온 걸까? 우리 주위에서 끌어당기는 땅에서 오는 것이다. 위와 아래는 우주의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 근처에 질량이 큰 무엇인가 있을 때 등장한다. 높은 산에 오르면 흰 구름에 덮인 계곡이 보인다. 구름 표면은 하얗게 빛이 난다. 계곡 쪽으로 걸어가 보자. 공기가 점점 습해지고 뿌옇게 흐려진다. 하늘은 이제 더 이상 푸르지 않고 어느새 구름이 듬성듬성 낀 곳에 다다른다. 선명한 구름 표면은 어디로 간 걸까? 사라졌다. 사라지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안개와 고시대의 깨끗한 공기를 구분하는 표면 따위는 없다. 아까 본 것은 환영인가? 아니다. 멀리서 보았던 광경이다. 잘 생각해보면 모든 표면이 그렇다. 단단한 대리석 탁자는 내가 원자 정도의 작은 크기가 된다면 안개처럼 보일 것이다. 가까이 가서 보면 세상 사물들이 모두 뿌옇게 보일 것이다. 산이 사라지고 평원이 시작되는 곳은 정확히 어디일까? 어디서 사막이 끝나고 사바나가 시작될까? 우리는 세상을 커다란 조각으로 잘라놓았다. 우리는 세상이 중요한 개념들이 상당한 규모로 등장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하늘이 매일 우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회전을 하는 것은 우리다. 그렇다면 회전하는 우주의 일상적인 모습이 환영일까? 아니다. 실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만 그런 것이 아니다. 태양이나 별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다가 알게 된 것이다. 우주의 움직임은 우리와 우주의 관계에 의해 나타난다. 위의에서 실제 하는 어떤 것은 고양이도 게임팀도 위나 아래도
구름의 표면도 우주의 회전도 없을 정도로 극히 단순한 수준의 세상으로부터 등장한다. 시간은 위의 모든 예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는 세상에서 등장한다. 시간의 재구성에 대해서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번 장과 다음 장, 짧지만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2개의 장에서 다룰 것이다. 이런 내용에 관심이 없으면 11장으로 곧바로 넘어가도 괜찮다. 11장부터는 좀 더 인간적인 내용에 한 걸음씩 다가갈 것이다. 열분자들의 격렬한 혼합 과정을 보면 변화할 수 있는 모든 변수가 실제로 계속해서 달라진다. 그러나 하나는 달라지지 않는다. 바로 고립계 자체의 총 에너지다. 에너지와 시간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에너지와 시간은 위치와 운동량, 회전 방향과 각 운동량처럼 물리학자들이 켤레라 부르는 독특한 물리량의 쌍을 형성한다. 이 커플들의 두 항은 다음의 2가지 의미에서 서로 묶여 있다. 하나는 어떤 개의 에너지가 무엇인지 아는 것. 달리 말해 에너지가 개의 다른 변수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아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시간에 따른 변화를 다루는 방정식들이 에너지의 형식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에너지가 시간의 흐름 속에 보존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변화할 때조차 에너지는 변화할 수 없다. 개가 열교란 상태에 있을 때 그 개는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 모든 배열들을 거쳐 지나간다. 이 배열들의 집합은 거시적 평형 상태이다. 잔잔한 상태의 뜨거운 물 한 컵이 바로 이런 상태이다. 시간과 평형 상태의 관계를 해석하는 보통의 방법은 시간을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는 개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장하고 평형 상태에 있는 개는 동일한 에너지를 가진 모든 배열들을 혼합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해석하는 종래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시간, 에너지, 거시적 상태. 거시적 상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알아야 하고 에너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무엇인지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시간이 우선이고 다른 모든 것들에 독립해 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반대로 읽는 것이다. 말하자면 거시적 상태, 곧 세상에 대한 흐릿한 시각을 말할 뿐인 거시적 상태는 에너지는 보존하면서 이 에너지가 결국에는 시간을 생성하는 하나의 혼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거시적 상태, 에너지, 시간. 이러한 관찰은 새로운 시야를 열어준다. 시간과 같이 어떤 특권을 가진 변수가 전혀 없는 기본 물리계에서는 다시 말해 모든 변수들이 사실상 동등한 수준에 있고 그것들에 대해 오직 거시적 상태들을 통해 흐릿하게만 알 수 있는 기본 물리계에서는 하나의 거시적인 일반 상태가 하나의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다. 중요하기에 다시 반복해 말하자면 하나의 거시적 상태가 시간의 어떤 특성을 지닌 특별한 변수를 선택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시간은 흐릿함의 효과로 간단하게 결정되어진다. 볼츠만은 한 잔의 물 속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시적 변수들이 무수히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열의 거동이 흐릿함을 알아냈다. 여기서 물에 대한 가능한 모든
미시적 배열들의 수가 바로 엔트로피다. 그런데 사실 흐릿함 자체가 특별한 변수인 시간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론적 물리학에서는 그 어떤 변수도 선언적으로 시간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거시적 상태와 시간의 흐름의 관계를 뒤바꿀 수 있다. 시간의 흐름이 거시적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흐릿한 거시적 상태가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시적 상태에 의해 결정된 시간을 열적 시간이라 부른다. 이것은 어떤 의미의 시간일까? 미시적 관점에서 열적 시간은 특별할 것이 전혀 없고 그저 하나의 변수일 뿐이다. 그러나 거시적 관점에서 중요한 특징을 시간으로 지닌다. 모든 동등한 수준에 있는 수많은 변수들 중 열적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이라 부르는 변수와 가장 유사한 행동을 지닌 시간이다. 왜냐하면 열적 시간과 거시적 상태의 관계는 우리가 아는 열역학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적 시간이 보편적인 시간은 아니다. 거시적 상태, 즉 흐릿함에 의해 결정되어 아직 이에 대한 설명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이 무초점의 기원에 대해 논하겠지만 그 전에 양자 역학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기로 하자. 로저 펜로즈는 공간과 시간을 연구한 과학자들 중 가장 빛나는 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상대성에 관한 물리학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양립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를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아 보인다고 결론 지었다. 그리고 양자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 알랭 코는 시간의 기원과 관련하여 양자 상호작용의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였다. 상호작용이 분자의 위치를 고정시키면 분자의 상태가 변한다. 분자의 속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속도가 먼저 고정되고 그 이후에 위치가 고정되면 분자의 상태는 두 사건이 역순으로 발생할 때와 다른 방식으로 변화한다. 순서가 중요하다. 만약 내가 전자의 위치를 먼저 측정하고 속도를 그 후에 측정하면 속도를 먼저 측정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측정할 때와 다른 방식으로 전자의 상태를 바꾸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위치와 속도가 교환되지 않는 것, 즉 아무 방향 없이, 아무 영향 없이 위치와 속도의 순서를 서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양자 변수의 비과환성이라 부른다. 비과환성은 양자 역학의 특징적인 현상 중 하나다. 비과환성은 물리적 변수를 측정함에 있어서 순서, 즉 시간성의 기원을 결정한다. 물리적 변수를 측정하는 일은 고립된 행동이 아니며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이 상호작용의 영향은 측정 순서에 따라 달라지며 이 순서는 시간의 순서의 기본 형태이다. 상호작용의 영향이 세상의 시간 순서의 기반을 형성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순서에 달려있다는 것은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알렌 코는 기본 양자 정리에서 시간성이 아니라 상호작용들이 자연스럽게 정렬돼 있다는 사실에 기반한다는 흥미진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알렌 코는 이 아이디어의 정교한 수학적 버전도 제공했다. 시간의 흐름과 같은 물리적 변수들의
비가한성에 의해 암묵적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가완성으로 인해 한계에서 물리적 변수들의 집합은 폰 노이만 비가환 대수라는 수학적 구조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자체에 어떤 흐름이 암묵적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알렌 콘이 정의한 양자계에서의 흐름과 내가 앞서 논의한 열적 시간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알렌 콘은 양자계에서 다양한 거시적 상태들에 의해 결정되는 열의 흐름들은 동등하며 일정한 내부 대칭에 이르고 이 열 흐름들은 함께 모여 정확히 알렌 콘의 흐름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간단히 말해 거시적 상태에 의해 결정된 시간과 양자의 비과한성에 의해 결정된 시간은 동일한 현상의 양상들이라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근본 수준에서 시간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실제 우주에서 이 열적 시간이 우리가 시간이라 부르는 변수가 된다. 사물 속 양자의 본질적인 비결정성이 볼츠만의 희미함처럼 이 세상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희미함을 만든다. 우리가 측정 가능한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다 해도 말이다. 희미함의 두 원천, 즉 양자 비결정성과 물리계가 엄청난 수의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모두 시간의 핵심이다. 양자 비결정성 시간성은 희미함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희미함은 우리가 세상의 미시적인 세부 사항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결국 물리학의 시간은 세상에 대한 우리 무지의 표현이다. 시간은 무지인 것이다. 알렌 콘은 두 친구와 짧은 공상과학 소설을 썼다. 주인공 샤를로트가 잠깐 동안 세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희미하지 않게 얻게 된다는 내용이다. 샤를로트는 시간 저 너머의 세상을 직접 보는 경지에 이른다. 나는 특정한 순간이 아니라 나의 존재 일반에서 내 존재의 세계적 비전을 경험하는 전대미문의 행운을 가져봤다. 나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공간에서의 내 존재의 유한성과 많은 분노의 원천인 시간에서 내 존재의 유한성을 비교할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시간으로 돌아간다. 나는 양자 무대에서 생성된 무한한 정보를 모두 잃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 정보의 상실만으로도 시간의 강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로부터 샤를로트에게 시간의 감정이 싹튼다. 시간의 등장은 나에게 정신적 혼란, 근심, 두려움, 소외의 근원인 침범과도 같았다. 실제에 대한 우리의 희미하고 불확실한 이미지가 열적 시간이라는 변수를 결정한다. 그 변수는 분명 우리가 시간이라 부르는 것과 닮은 어떤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평형 상태와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 열적 시간은 열역학, 그러니까 열과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는 유사하지 않다.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지도 않고 방향도 없으며 우리가 흐름이라 말할 때 부여하는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과거와 미래의 차이, 그것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 우리 마음속 깊이 자라고 있는 과거와 미래의 차이, 그것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 그거에 대한 답을 여기 이 책에서 찾으려고 하는 건데, 과거와 미래의 전반적인 차이는 세상의 엔트로피가 과거에 낮았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기인할 수 있다. 엔트로피가 과거에는 왜 낮았을까? 이번 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생각을 설명할 것이다. 내가 제시하는 대답이 어쩌면 과장될지도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면 그럴 법하게 보일 것이라 믿는다. 물론 내 대답이 정답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내가 매혹됐던 생각이다. 어쨌든 많은 것들이 분명해질 것이다. 인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자연의 조각들이고 우주라는 거대한 프레스코화를 채우는 일부분이며 수많은 것들 중 아주 작은 조각이 지나지 않는다. 우리와 세상의 나머지 우리를 제외한 모든 세상 사이에는 물리적 상호작용들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모든 변수가 우리나 우리가 속한 세상의 한 조각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변수들 중 극히 일부분만 상호작용을 하고 대부분은 우리와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다. 변수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도 변수를 알아채지 못한다. 세상의 배열이 분명히 다른 배열들임에도 우리에게는 동등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나와 물 한 컵 사이의 물리적 상호작용은 각 물 분자의 움직임과는 무관하다. 마찬가지로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 사이의 물리적 상호작용은 저 밖에서 벌어지는 자세한 일들을 무시한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희미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일부와 나머지 세상 사이의 물리적 상호작용이 수많은 변수들에 대해 여전히 깜깜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습니다. 친구를 얻기 위해 왜 이런 책이나 들여다보고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친구를 잘 사귀는 이의 기술을 연구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가 누구냐고? 아마도 내일 당장이라도 길거리를 걸어 내려오고 있는 그를 만날 수 있다. 가까운 거리에 다가가면 그는 벌써 꼬리를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멈춰서 만지려고 하면 그는 아마도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얼마나 당신을 좋아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보이는 이러한 애정 표현 뒤에 어떤 꿍꿍이 속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당신에게 부동산을 팔려 들지 않는다.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는다. 걔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암탉은 달걀을 낳고 소는 우유를 주고 카나리아는 노래를 한다. 하지만 걔는 먹고 살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을 사랑할 뿐이다.
내가 5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50센트를 주고 노란 강아지 한 마리를 사주셨다. 그 녀석은 어린 시절의 빛이었고 즐거움이었다. 오후 4시 반쯤 그 녀석은 앞마당에서 아름다운 두 눈을 반짝이며 지치지도 않고 뚫어져라 길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내 목소리를 듣거나 혹은 내가 덤불 사이로 도시락통을 흔들며 오는 것을 보면 녀석은 쏜살처럼 달려나와 단숨에 언덕을 뛰어 올라와선 나를 반기며 껑충껑충 뛰고 환희로 가득 차 지저댔다. 티피는 5년 동안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녀석은 내 바로 앞에서 번개에 맞아 죽었다. 티피의 죽음은 어린 시절 내겐 커다란 슬픔이었다. 티피, 넌 심리학 책을 읽지 않았지. 그럴 필요가 없었어. 넌 축복받은 본능으로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관심을 가지면 단 2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2년 동안 사귈 수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단 2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며 2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과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런 노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내게도 물론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뉴욕 전화회사는 전화통화를 연구하며 사람들이 어떤 낱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미 짐작했을 것이다. 그 낱말은 인칭대명사 나였다. 나. 이 낱말은 500건의 대화 중에 무려 3,990번이나 사용되었다. 당신이 찍힌 단체 사진을 볼 때 사진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라. 당신이 오늘 밤 죽었다 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올까? 당신이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왜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가? 연필을 손에 쥐고 여기에 당신의 대답을 써보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애쓰는 데서 멈춘다면 우리는 진정한 친구, 진심으로 우리에게 대해주는 친구는 많이 사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친구, 그것도 진짜 친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이런 시도를 해본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 조세핀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조세핀, 나는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소. 하지만 지금은 내가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당신밖에 없구려. 그런데 역사가들은 조세핀마저도 나폴레옹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믿고 있다. 빈의 저명한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는
삶의 의미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그는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가장 커다란 폐해가 생겨난다. 학식을 자랑하는 심리학 책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당신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나는 반복을 좋아하지만 아들러의 말은 워낙 중요한 의미로 가득 차 있으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써보겠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가장 커다란 폐해가 생겨난다. 그렇구나. 한 번은 뉴욕대에서 단편소설 쓰기 수업을 듣는 중 콜리어스지의 편집자가 초청 강사로 수업을 진행한 일이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책상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많은 소설들을 읽는다고 했다. 그런데 단 몇 문단만 읽어도 작가가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작가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그가 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냉정한 편집자는 소설 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2번 정도 강의를 중단하고는 설교를 늘어놓게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런 다음 그는 말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목사님도 말씀하실 법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야기를 잘 쓰길 원하신다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설 쓰기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면 사람들은 대면하고 그 사람들을 다룰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지난번 하워드 서스틴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할 때 나는 그의 분장실에서 저녁을 같이 보냈다. 최고의 마술사이자 손마술의 왕이라고 불리는 하워드 서스틴 말이다. 40년 동안 그는 세상을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환상을 만들어내고 관객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놀라움에 말문이 막히도록 만들었다.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쇼를 보려고 돈을 지불했고 그는 2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나는 서스턴에게 성공의 비결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받았던 교육은 성공과는 관계가 없었다. 그는 어릴 때 집에서 도망 나와 떠돌이가 되었다. 화물열차를 타고 다니며 건초더미에서 자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화물열차 밖 철로에 늘어선 표지판을 보며 글자를 깨우쳤다. 마술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가? 아니다. 그는 나에게 손마술에 대해서 수백 권의 책이 이미 나와 있다고 말했고 자신이 아는 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수십 명은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2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그는 자신만이 가진 매력을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쇼맨이었다. 그의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제스처, 모든 억양, 모든 눈썹의 움직임이 사전에 철저하게 연습된 것이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초 단위로 쪼개져 계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서스턴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그에 따르면 많은 마술사들은 관객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그래, 저기에 잘 속는 사람들이 있어. 얼간이들 뿐이야. 잘 속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스턴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였다고 한다. 이분들이 날 보러 오시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다 이분들 덕분이지.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드려야지.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나서야 무대에 올랐다고 한다. 나는 관객들을 사랑해. 관객들을 사랑해. 웃긴다고 말도 안 된다고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다. 나는 그저 내가 들었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마술사 중 한 명이 말해준 비결을 아무런 코멘트도 달지 않고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마술사의 이 말이 저는 와닿는데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페라 가수 슈만 하잉크는 똑같은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굶주림과 시련 등 그녀의 삶은 워낙 많은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그녀는 한때 자살까지 시도했었다고 한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바그너 오페라 가수가 되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성공 비결은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그것도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엄청난 인기 비결이기도 했다. 심지어 하인들조차 그를 좋아했다. 루즈벨트의 흑인 시종이었던 제임스 E. 에이머스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시종의 영웅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에이머스는 다음과 같은 멋진 일화를 언급했다. 한 번은 아내가 대통령께 메추라기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아내는 한 번도 메추라기를 본 적이 없었다. 대통령께서는 자세하게 그녀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리곤 얼마 후 우리가 사는 작은 집에 전화가 울렸다. 아내가 전화를 받아보니 전화 한 분은 다름 아닌 루즈벨트였다. 우리 집 창밖에 지금 메추라기가 있으니 밖을 보면 메추라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려고 전화하신 것이었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야말로 루즈벨트가 어떤 분인지 잘 보여주는 일화였다. 그분이 우리 집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소리치며 지나가셨다. 안녕, 안녕, 애니. 안녕, 안녕, 제임스. 지나가며 우리에게 보내는 친근한 인사였다. 이런 사람을 어떤 직원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구라도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루는 임기가 끝난 루즈벨트가 태프트 대통령 부처가 부재 중일 때 백악관을 찾았다. 평범한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는 그의 마음씨는 예전 백악관 하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며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었던 데서도 드러났다. 심지어 식기 닦는 하녀의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은 아치버트가 전하는 말이다.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앨리스를 보았을 때 루즈벨트는 그녀에게 아직도 콤브레드를 만드냐고 물었다. 앨리스가 하인들을 위해 가끔 만들지만 윗분들은 전혀 드시지 않는다고 말하자 루즈벨트는 입맛이 형편없는 사람들이군 이라고 큰소리로 말했다. 다음에 대통령께 말해야겠군. 앨리스가 접시에 콤브레드를 올려 루즈벨트에게 건네자
그는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빵을 손에 들고 계속 먹어가며 마주치는 정원사와 일꾼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루즈벨트는 예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한다. 아이크 후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말했다.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날이었어요. $100를 준다고 해도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경험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찰스 엘리엇 박사가 가장 성공한 대학 총장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성공의 비결이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을까요? 그는 남북전쟁이 끝난 지 4년이 되는 해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5년 전까지 하버드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었다. 엘리엇 박사가 일하던 방식을 보여주는 예가 있다. 하루는 LRG 크랜던이라는 신입생이 총장실로 찾아가 학생 융자 기금에서 $50를 빌리고자 했다. 대출은 승인되었다. 다음은 크랜던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뜨려고 했죠. 그때 총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좀 앉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듣기로 학생이 방에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된 음식을 충분히 먹기만 하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대학 다닐 때 나도 그랬거든요. 송아지 고기로 미트로프를 만들어 먹본 적이 있나요? 충분히 숙성하고 익힌 송아지 고기로 만들면 최고의 요리 중 하나예요. 버릴 게 없거든요. 내가 만들던 게 바로 그런 거였죠. 그런 다음 총장님은 송아지 고기를 고르는 방법, 천천히 요리해서 스프가 젤리가 될 때까지 졸이는 방법, 고기를 자르는 방법은 물론이고 팬을 겹쳐서 누르라는 것, 식혀서 먹으라는 것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나 자신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아무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바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관심과 시간과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다.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몇 년 전 나는 브루클린 예술과학대에서 소설쓰기 강좌를 열었다. 우리는 캐슬린 노리스, 페니 허스트, 아이다 타벨, 알버트 페이슨턴, 루퍼드 휴스 등 유명하고 찾는 사람이 많은 작가들이 브루클린으로 와서 우리에게 그들의 경험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바랬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가 얼마나 그들의 작품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그들의 충고를 받고 싶고 그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지를 담은 편지였다. 150명에 달하는 학생들 모두가 각각의 편지에 이름을 썼다. 우리는 그들이 바쁘다는 것, 강의를 준비하기에 너무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가 자신과 작품 창작 방법에 관련된 대답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질문 목록을 동봉했다. 작가들은 이러한 정성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누가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 브루클린까지 와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 같은 방법으로 나는 루즈벨트 내각의 재무장관 레슬리 쇼,
태프트 내각의 법무장관 조지 W. 위커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등등의 많은 저명 인사를 강자에 초빙할 수 있었다. 정육점이건 빵을 만드는 사람이건 왕자에 앉아있는 왕이건 간에 우리 모두는 누구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독일 황제를 예를 들어보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그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비난을 받는 사람이자 거의 모든 사람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가 목숨이라도 건져보겠다고 네덜란드로 달아나자 그의 조국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다. 혐오는 극에 달하여 사람들을 그의 사지를 찢어 죽이거나 기둥에 매달아 불태울 태세였다. 이렇게 사람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가는 상황에서 한 소년이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다. 따뜻함과 존경이 가득 찬 짧고 진심 어린 편지였다. 소년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자신은 항상 비렐름 황제로서 사랑할 것이라고 썼다. 황제는 이 편지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소년을 초대했다. 소년은 어머니와 함께 왔는데 황제는 후에 그 어머니와 결혼했다. 소년은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애초부터 읽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본능적으로 그 방법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고 내일 또 읽겠습니다.